네, 오늘 이 시간은 제6장 가정과 직장 사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소중성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또 우리가 가정을 잘 유지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또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경제력을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 또 일과 가정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고 다 잡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앞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는 변화하는 가정의 형태. 그래서 오늘날 현대 가정들이 어떤 그 변화의 과정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죠. 가정의 형태도 변화돼서 맞벌이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든지, 또 그렇다면 전통적 가정에서 가사는 주부가 또 일은 남편이 뭐 했던 그런 어떤 정통적 가정이 아니라, 이제 맞벌이 가정에서 과연 이 가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가사 분담 문제, 그것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가사 분담을 잘 이루어서 일과 가정, 또 직장과 가정 이 두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이제 행복의 원천은 가정이다 하는 것이고요. 가정과 직장 균형 잡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PPT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6장 가정과 직장 사이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행복의 기본 단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직장,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 물질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가정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고,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또 이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제6장에서 우리가 같이 다룰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 맨 앞부분에 거기 100쪽 그 윗쪽에 보니까요, 그 영화 하나가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예, 이 영화는 1919년 1월 달에 개봉해서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고 그래요. 자, 이 극한 직업 영화의 그 줄거리는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자 마약반 형사들이 24시간 감시를 위해서 범죄 조직이 아지트 앞에 있는 치킨집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장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요원 가운데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었던 한 형사의 그 숨은 재능으로 인해서 그 치킨집이 일약 그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게 되고요. 엄청난 고객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그냥 위장 창업을 해서 그 범죄 조직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치킨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형사와 치킨 장사라는 직업을 동시에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그려낸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형사를 그만두고 치킨집을 하자. 뭐 형사 봉급이래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치킨집을 해서 좀 돈이나 많이 벌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좀 재미있는 코믹한 그러면서도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가정과 직장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둘 다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놓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정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고 그것을 양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은 일터로 보내는 후방기지와 같다. 또 승리의 혜택을 누리는 곳이다. 그렇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의 기본 단위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의 인간관계, 그것은 바로 부모와의 인간관계이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장해서 이제 독립하기까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가장 든든한 그런 후방기지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없이 직장 없고 직장 없이 가정도 존립하기 힘들다.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정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다.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가정과 직장의 지혜로운 병립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자신을 잘 수련하고 이어서 가정을 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래야만 비로소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고 온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가정,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최초로 제정하셨던 제도가 가정제도이다. 그렇죠? 흔히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우리 교재에는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가 세 개다. 그래서 가정과 정부와 교회다. 그런데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그런 요소가 크죠.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제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맺어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가정이 출발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초로 제정하신 제도 그 가정이다. 그만큼 그 가정은 소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로부터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초로서 언제나 우선되어 왔다. 가정은 사회 윤리 교육의 시작이며 온상이나 모판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모든 것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원만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인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교육의 출발점이다. 또 온상과 모판과 같은 곳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주춧돌, 가정경제입니다. 자, 가정을 잘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경제가 올바르게 유지돼야 된다. 현실적인 문제죠. 경제적 측면.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고요. 그렇죠? 가정 자체가 유지되고 또 이끌어져 가기 위해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정의 주춧돌과 같은 것이 바로 가정경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기관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유지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직업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꾸려감에 있어서 재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가정 자체가 유지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그 가정을 살아가게 하는 합법적인 재물 취득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정 구성원들 모두가 또 가정을 유지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직업이고 또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신약 성경 가운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 소중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사회과학자들이 48개 대학 7,94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설문에서 어떤 내용을 물었냐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에 78% 정도의 학생들이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삶의 방향성, 삶의 목표, 삶의 의미,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6% 정도의 학생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통계조사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삶의 목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의 직업은 단순히 돈만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의미를 찾게 해주시는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결국에는 그거 가지고 좀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자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금방 그 일에 지치게 되고 또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이런 어떤 그 중요한 목적의식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가정의 형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이 가정의 형태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맞벌이 가정의 증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는 가장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오면 그 수입으로 배우자가 가정 살림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이었다. 그렇죠. 이제까지 전통적 가정의 그런 어떤 모습은 가장 그것도 이제 남편이 주로 그 직장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이제 아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정 살림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전통적 가정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런 전통적 가정 경제의 모습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이제 증가하죠. 다 남편도 아내도 사회 활동,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과거처럼 남편이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 또 아내가 사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남편이 전업주부로서 가정 살림을 하고 뭐 이런 가정들도 이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많은 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중에 하나가 이제 맞벌이 가정의 증가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 통계청 발표가 2019년 6월 25일에 이제 발표된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는 46.3%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벌이의 53.7%와 거의 대중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런 그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사 공백을 어떻게 메꿀까 하는 것이죠. 가사 노동 어떻게 분담할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적 가정의 모습에서는 대개가 이제 남편이 직장 생활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오면 그거 가지고 가정생활 가사의 일을 아내가 분담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보편화됐었다면 이제는 맞벌이 가정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임신, 출산, 수유라는 모성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것은 뭐 그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화가 있죠. 그것을 인정하고 특별한 그 법적 보호를 하는 모성보호제도가 있다. 또 산전 산후휴가와 육아휴직, 수유기간, 또 생리휴가 등이 그것인데 여성에게는 정당한 모성보호를 받을 사회적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과 수유라고 하는 이 사회적 모성의 사회적 기능 그것을 철저히 보호받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그 휴가제도, 휴직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보장이 돼 있는 모성보호제도라는 것을 잘 활용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개별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사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가사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면한 과제로 그렇게 떠올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참여로 이루어질 때 각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가족을 단결시키는 효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노동이 과거에 주부에게만 그 어떤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담당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가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가족 구성원 전체가 같이 참여함을 통해서요 각자에게 만족감이 주어지고 가족이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물론 학생의 신분이고 또 가족 구성원의 일부지만 전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의존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사를 분담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자기 그 방 청소라든지 뭐 정리하는 것까지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가깝게는 자기 방부터라도 쓸고 닦고 정리하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가정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밥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가사 노동의 일부분을 같이 담당함으로써 뭔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 또 서로 이렇게 하나됨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사 노동은 온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부도요, 자신이 전적으로 가사를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가정주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도 맞벌이 부부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직장에 갔다 와서 또 다시 이제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또 가정일, 가사일 하고 전담하는 그런 이중삼중의 그 고충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주부 자신도 이제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 버리고 가사 분담을 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들을 동기화시키고 가사를 분담시킴으로써 가사 참여의 기회와 보람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노동은 어떤 한 사람, 특별히 가정주부의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모두의 역할이고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간의 변화입니다. 자녀 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딩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래서 수입은 2배로 또 자녀 없이, 자녀 낳지 않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양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뭐 자녀를 낳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으면 비싼 사교육비도 지출할 일이 없고 양육비 절약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맞벌이 해서 수입 2배로 또 그 외에 지출 줄이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딩크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맞벌이 해서 얻은 고소득으로 부부끼리 행복만을 추구한다. 근데 과연 그게 행복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결혼한 가정에서 자녀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행복과 맞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또 좋은 여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행복만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돈을 소비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 참 큰 문제죠. 자녀는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행복의 매개체입니다. 근데 마치 자녀는 돈을 소비하는 존재, 부모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존재, 이렇게 인식한다는 그 인식 자체, 생각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 직장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직장인 9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 있는데요. 응답자의 68.3%가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갈등 없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정과 직장 생활을 영위하면서 둘 사이에 그런 갈등 구조, 갈등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자, 직장과 가정의 병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에는 제도권에서도 52시간 근무, 또 육아휴직, 정시퇴근, 사내 어린이집 설치 등과 같이 직장과 가정의 병행을 위하여 많은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의 실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물론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가정 생활,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제도권의 뒷받침과 더불어 부부간의 육아, 또 가사노동, 배려 등의 많은 양보와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과 가정이 잘 조화를 이루고 또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협조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행복의 원천은 가정이다 하는 것이죠. 바람직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서로 균형 잡힌 시각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통하여 가사 분담, 자녀 양육 분담, 또 경제 분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가족 구성원끼리, 특별히 부부끼리 서로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죠. 또 때로는 많은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제 결혼 전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5년 내지 길어야 많아야 10년 이내에는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겠습니다만은 좀 대화가 점점 없어진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좀 티타임을 좀 많이 갖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창하고 큰 거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대개가 사소한 것부터 출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또한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서로 대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과 대화가 없으니까 상대방의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고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그 갈등만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가사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녀 양육 분담, 또 경제 분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는 가정은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다. 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가정에서 서로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사랑이 또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것은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정을 행복의 기본 단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으면요, 사회생활도 즐겁습니다. 그렇죠? 가정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어떤 일에든지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서로 그 다툼이 있었다면 하루 종일 생활하는데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짜증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인간 행복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바로 행복의 생활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정은 사랑과 안정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직장에서 신바나게 일하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 행복의 출발점, 행복의 시작점, 그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네 번째로 가정과 직장 균형 잡기입니다. 예,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죠. 예, 사람들은 자기 인식, 곧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인식이 바르고 확실해야 된다. 이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절대자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것은 내가 지금 절대자가 보고 있는 앞에 있다, 즉 절대자가 나를 지금 보고 있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충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속일 수도 없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히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 이런 그 절대자 앞에 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자세가 어떤 그 직업의 척도가 돼야 되고 삶의 척도가 돼야 된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란트대로 일하라.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 이거는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재능이라고 하는 말, 때로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원래 의미는 금전, 금을 계량하는 그런 그 무게의 단위가 달란트예요. 근데 그 달란트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 그 TV의 드라마 같은 데 출연하는 이 탤런트 있죠? 탤런트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달란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하는 말에 가깝죠. 달란트, 탤런트. 그래서 그 재능대로 내게 주어진 재능,
그것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이름은 좀 많이 들어봤죠? 존 칼빈, 1509년에서 1564년에 살았던 사람. 기독교 개신교의 어떤 그 종교 개혁을 이뤘던 한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곳에서요, 어떤 직종에 부름받은 사람이든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달란트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그 역할, 자신의 사명, 자신의 그 자리를 잘 지킬 줄 아는, 또 자신의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또 재능, 사람에게 때때로는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자 다르게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원치 않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 일이 나의 천직이 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거기 112쪽 그 맨 윗부분에 잠깐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그 하나의 그 예화가 되어 있는데, 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화학을 좋아하던 그 여학생은 고등학교에 화학반에 들어가 화학 실험을 자주 했는데요. 어느 날 화학 실험을 하다가 기구가 땅에 떨어져 줍는 순간 화학 물질이 폭발하면서 여학생은 왼쪽 팔과 옆구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됐다고 그래요. 당시 고2였던 그 여학생은 병원에 입원하여 화상 치료를 받으면서 그 화상당한 사람들의 그 고충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뭐 동병상련 이런 얘기를 가끔 쓰죠. 같은 처지에 놓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상 치료를 받으면서 그 화상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됐고요. 자신이 입원해 있던 3개월 동안 장차 내가 피부과 의사가 되어서 화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자신의 그 달란트, 자신의 어떤 그 사명,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부모는 그런 결정을 한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적극 후원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연찮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건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바꿔놓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일, 자신이 사명으로 여길 그런 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에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 일에 다방면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도구로 쓰신다. 그렇죠. 여러분 뭐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사람들이 일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사 일을 해서 열심히 논밭에가 일을 해서 땀 흘려 곡식을 수확하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매일매일 먹는 그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분들도 열심히 그 일을 해서 결국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입는 일, 또 옷을 입고 하는 일, 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생필품, 모든 것들 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도 역시 내 달란트, 내 어떤 재능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자,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일의 보람은 나의 노력과 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만족해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생겨나고 덩달아 직업의 만족도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됐다면 결국 나 자신의 즐거움으로도 다가오게 되고 나의 그 행복으로도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 즉 힘들다 피곤하다 그것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편리함을 주고 어떤 생활에 좀 필요를 채워준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더 그 피곤함도 덜하고 또 일의 의미도 찾을 수 있고 일의 보람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소위 3D 업종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힘들고 또 위험하고 또 더러운 뭐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쉽고 편하고 뭔가 좀 많은 사람으로부터 좀 높임받는 그런 일들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요, 취업할 생각도 없다, 또 학교도 다니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직업훈련도 받고 싶지 않다,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예 없거나 또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눈높이가 너무 높은 탓에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그런 무업 상태의 사람들이 15살부터 34살까지의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그런 통계를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교재에 거기 그 113쪽 중간 부분에 보니까요, 그 EBS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전철 전기 수리 기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분이 주로 작업하는 것은 전철이 운행되는 동안에는 뭐 할 수가 없죠. 운행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가 아니라 그 한밤중 사람들이 잠잘 때 나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는 힘들지만 일할 곳이 있어서 좋다, 감사하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잠든 시간에 내가 수리한 전기로 인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전철을 탈 수 있다는 보람에서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잘 수리하고 또 고장난 곳이 없는가 잘 돌봄을 해서 안전하게 전철이 운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그 자체만으로 보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월급을 받는 것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만족해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보람이 생겨나고 또 덩달아서 직업의 만족도
까지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죠. 긍정적인 마음이 결국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기꺼이 하게 하는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그 둘을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또 현대 가정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들, 변화하는 가정의 형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또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고 잘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